말해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요? 민석아, 제발. 그땐 나둘 어쩔 수가.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민석아, 제발 내려와. 어제는 참 오래 묵은 일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만큼요. 제 이름은 장도윤입니다. 철도 기관사로 35년을 살다 은퇴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내 떠나고 혼자 된 지 12년. 혼자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문 닫힌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가슴이 휑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코를 찌르는 게 소독약 냄새입니다. 안에 투병하던 그 냄새가 벽지에 배어서인지 12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질 않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돌보던 난초 화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물을 주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점, 된장찌개 한 그릇. 딸아이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지만 혼자 먹는 밥은 참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만 들릴 뿐 무슨 내용인지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생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27이던 그해 겨울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땐 어리고 어리석었고 아이는 결국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은 채 없는 일처럼 살았습니다. 기관실에서 레버를 잡고 있을 때면 가끔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병원 창밖, 울지도 못하고 떨던 그녀의 손, 그리고 제가 고개 돌리고 나왔던 그 복도. 기차 경적 소리에 묻혀서 그 기억들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달렸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딸이 자라 결혼했고 착한 사위를 얻었습니다. 민석이는 딸보다 3살 많은 37입니다. 회계사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맑고 장인인 저를 대할 때도 공손했습니다. 딸아이가 행복해 보여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인어른,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석이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그냥 섰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 원래 이름 기억나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원래 이름? 무슨 소리야? 민석이는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출생기록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산모가 쓴 포기각서입니다. 그 아이가 꺼낸 종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본 적 없던 종이였지만 그 글씨체는 알았습니다. 흔들리던 그녀의 손글씨였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누가 날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은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나무 결이 흔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어렸다. 책임이 무서웠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눌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끄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민석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절망한 눈빛.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너무 급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을 놓을 때 손이 떨려서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민석이는 가만히 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30년 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관사 수습생이었던 시절 역 매점에서 일하던 그녀, 어리고 무모했던 사랑,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27의 저. 민석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30년 동안 절 찾지 않았나요? 찾을 자격이 없었다. 민석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시면 아내에게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건은 이혼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우리 딸은 뭘 잘못했는데? 민석이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내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출생을 알고 난 뒤 이 결혼은 우리 둘에게 독입니다. 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전 소리쳤습니다. 딸아이에게 뭐라고 말한 거야?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곧 말할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 있었습니다. 전 마음속에서 경고를 느꼈습니다. 뭔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석이가 그러는데 우리 결혼하면 안 되는 싸이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 민석이가 이혼하자고 했어. 왜 그러는지도 안 알려줘. 그냥 미안하다고만. 딸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 있어? 민석이가 아빠 만나고 왔다던데. 아빠 제발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잘못?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중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동안 기차를 몰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레버를 놓치는 것보다, 신호를 잘못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두려움. 다음 날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민석이가 뭐라고 했어?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빠 제발.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 민석이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아직 아이도 없는데. 제발 아빠가 뭐라도 해줘. 민석이 말리든 설득하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민석이는 아빠의. 하지만 끝까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울며 일어섰습니다. 아빠도 나 몰라? 다들 왜 이래?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내일 수아에게 말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요. 민석아, 제발. 장인어른, 거짓말 속에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3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민석이에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저는 수녀원 복지센터를 찾아가 입양 서류의 발급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김민석 씨요? 생모 측에서 열람 허가해 주셔서 발급했어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모가 살아 계신다고요? 네. 석 달 전쯤 연락 주셨어요. 생모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두 사람 몇 달 동안 연락하던데요. 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녀가 민석이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전 복지센터를 나와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그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 사위에게,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내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6시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답장이 없었습니다. 7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와 무슨 얘기 나눴니? 아저씨한테도 알 권리가 있다. 8시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민석아, 너 그녀와 연락하고 있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이제 알게 되셨군요. 그분이 말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녀를 버렸다고, 혼자 아이를 낳게 하고, 돈 한 푼 안 주고 사라졌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럼 뭐가 사실입니까?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너무 흐릿했습니다. 제가 정말 돈을 주지 않았던가? 아니면 주려고 했지만 그녀가 거부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그때 일은 복잡했다. 복잡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님도 잘 기억 안 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일 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민서가?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날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영매점에서 일하던 그녀,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던 얼굴, 추운 겨울날 손을 호흡불며 빵을 건네주던 모습,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병원 복도에서 떨고 있던 그녀, 제가 뭐라고 했던가? 어떻게 행동했던가? 기억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는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죽기 전에도 전 평생 거짓말 속에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수아를 만납니다. 모든 걸 말할 겁니다.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 5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전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아 딸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수아야, 아빠 지금 내 아파트 앞이야? 내려올 수 있니? 아빠 나 지금 회사야. 그럼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보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 무슨 일인데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12시 30분에 회사 앞 카페로 와.
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숍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만 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12시 30분 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아빠, 앉아라. 딸이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민석이가 오늘 나 만나자는데 뭔가 큰일 터질 것 같아. 아빠 도대체 뭐야? 민석이가 왜 이러는 거야? 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만졌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30년 전에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빠가 뭐? 아빠가 잘못을 했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잘못?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딸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빠 지금 나한테 말 안 하면 민석이한테 듣게 돼. 그게 더 나아? 전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는 아빠의 아들이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27살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는데 아빠가 도망쳤다.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럼 민석이는 내 오빠라는 거야? 수아야. 아빠 이게 무슨? 딸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아야. 전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딸이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민석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만나지 말래. 아빠가 말했다고. 나 지금 어떡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민석이도 울고 있어. 우리 둘 다 무너졌어. 전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도윤 씨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민석이 생모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네,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민석이가 오늘 수아 씨한테 말했다면서요. 네, 장도윤 씨,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역 근처 작은 찻집에 있어요. 주소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문자로 주소가 왔습니다. 전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려 찻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전 천천히 다가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어떻게 지내던가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녀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30년 만에 나타난 겁니까? 전 물었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찾았어요. 1년 전쯤에요. 임양 기록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연락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3달 전에 처음 만났어요. 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대로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혼자 아이를 낳게 했다고. 전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전 도망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나주지 않았잖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병원에서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요? 책임질 수 없다.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그리고 아이를 볼 수 없었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난다고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30년 동안 저는 그 기억 때문에 살았어요.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근데 당신은 기억도 안 난다고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1995년 12월 14일. 당신이 마지막으로 저를 만난 날이에요. 당신이 한 말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전 수첩을 봤습니다. 흔들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 미안하다. 연락하지 마라. 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네. 당신이 한 말이에요. 그녀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석이한테 뭐라고 하려고 만났어요? 당신 딸하고 이혼하라고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럼 뭐예요? 전 말했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는지.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죠? 당신이 그랬어요. 당신이 저를, 우리 아이를 버렸어요. 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어제 아버님의 오래된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 서일이라는 분이요. 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믿었던 친구 서일. 서일이? 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 나중에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일이요?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민석이한테 연락한 거죠?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일. 30년 전 제가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놨던 친구. 같은 기관사 훈련소에서 만나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 그에게 그녀와의 일을 고백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술에 취해 울면서 말했던 그날 밤. 하지만 그 후로 서일은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훈련소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찻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달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일이 너냐? 그래. 오랜만이다. 목소리는 늙어 있었지만 분명 서일이었습니다. 너 살아 있었어? 그래. 그리고 내 아들한테 연락했다. 전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왜 민석이한테? 너 때문이지. 뭐? 너는 도망쳤다. 그 여자를 나한테 떠넘기고. 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 1995년 12월 내가 나한테 부탁했잖아. 그 여자 좀 설득해 달라고. 아이를 지으라고. 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서일아, 그건 그래, 난 내 부탁대로 했지. 그 여자를 만났어. 근데 그 여자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어. 끝까지 버텼어. 그래서 난 그녀 곁에 있었어. 내가 버린 그 여자 곁에. 전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병원에 데려갔고 출산할 때도 있었고 임양 보낼 때도 같이 갔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했지. 전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도윤아. 그 여자는 너를 원망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일아, 제발 그만해라. 아니, 이제 시작이다. 너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잖아.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난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아들한테 진실을 알려줬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전 소리쳤습니다. 서일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일에게 부탁했던 게 맞았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책임이 무서워서 친구에게 떠넘겼던 겁니다. 그리고 서일은 제 대신 그녀 곁에 있었던 겁니다. 전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진 핸드폰을 들고 수리점에 갔습니다. 급하게 고쳤습니다.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딸에게서 15통, 민석이에게서 8통. 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아빠 민석이가 이상해. 어제부터 계속 혼자 중얼거려. 무슨 사람한테 전화 받고 나서. 완전히 이상해졌어.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람? 서일이라는 사람. 아빠 친구래. 그 사람이 민석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석이가 완전히 무너졌어. 전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어디야? 우리 집이야. 민석이가 회사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 아빠 빨리 와줘. 나 무서워. 전 악셀을 밟았습니다. 30분 만에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아버님, 서일이가 뭐라고 했니?
민석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제 생모가 평생 아버님을 원망하며 살았대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입양 보내고 혼자 죽어갔대요. 그리고 그분이 생모 곁에 있었대요. 아버님 대신. 전 무릎을 꿇고 민석이 앞에 앉았습니다. 민석아, 그건 아버님이 그분한테 부탁했다면서요? 생모를 설득하라고. 맞다. 민석이가 울었습니다. 그럼 정말 다 사실이네요. 아버님이 저를, 우리 엄마를 버린 게. 전 민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넌 잘못 없다. 넌 버려진 게 아니다. 민석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전 버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아도 버려야 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수아 씨. 하지만 전 당신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 결혼은 잘못됐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일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서일아, 동현아, 내 아들 많이 힘들어하던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했잖아.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그 아이는 너희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살았어. 이제 너희도 그 고통을 느껴야지. 전 외쳤습니다. 서일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서일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무너지기만 하면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누구였어? 서일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래?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딸이 붙잡았습니다. 민석아, 어디가? 밖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민석아. 하지만 민석이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해?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생각, 딸 생각, 그녀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수아야, 왜? 민석이가 안 들어와. 저녁부터 나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해 봤어? 100번도 넘게 했어. 안 받아. 혹시 어디 갔는지 말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전 옷을 걸쳤습니다. 수아야, 진정해. 아빠가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거리를 헤맸습니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아, 어디야?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한강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거기서 뭐 해?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마. 아빠가 갈게. 아버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아, 정신 차려. 전 사랑하는 사람이 제 동생이었어요. 제 인생이 거짓말이었어요. 민석아. 하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미친 듯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한강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분 만에 한강 둔치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다리 난간 옆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석아, 뛰어갔습니다.
민석이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민석아, 제발. 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전 이제 어떡해요? 수아를 사랑하는데 수아가 제 동생이라니. 전 어떻게 살아요? 전 민석이 앞에 섰습니다. 민석아, 아빠 때문이다. 다 아빠 잘못이다. 아니에요. 잘못은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전 민석이를 껴안았습니다. 넌 잘못 없어? 넌 아무 잘못 없어? 민석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진정되자 차로 데려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갈까?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집으로 가요. 그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민석아, 네. 서일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전부 다 말해봐. 민석이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뭐라고? 만나자고요. 할 얘기가 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났어? 아니요. 아직은요.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전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어디서? 성북동 어느 카페래요. 주소 보냈어요. 민석아, 절대 혼자 만나지 마라. 민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왜요? 그분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서일이는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진실은 뭔가요?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석이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전 9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수아야, 민석이 아빠 집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정말? 다행이다. 수아야, 오늘 오후에 아빠랑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 서일이라는 사람 만나러. 그 사람을? 그래? 민석이도 데리고 갈 거야. 알았어, 아빠. 오후 2시 우리 셋은 차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딸은 조수석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에 마른 몸, 서일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석이와 딸도 뒤따라왔습니다. 서일이 민석이를 봤습니다. 내가 민석이구나.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아셨나요? 그럼. 잘 알지. 전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일아,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서일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왜긴 왜야. 너한테 벌을 주려고. 무슨 벌? 너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게 공평해. 서일아,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어. 전 얼어붙었습니다. 뭐?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서일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내가 버린 그 여자. 나는 평생 그녀를 사랑했어. 병원에 데려갔고 출산할 때 손 잡아줬고 임양 보낼 때 같이 울었어.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너만 불렀어. 너를 원망하면서도 너만 찾았어.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전 숨이 막혔습니다.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엄마는 정말 아버지를 원망했나요? 서일이 민석이를 봤습니다. 그래.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지. 끝까지.
민석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거예요? 서일이 웃었습니다. 복수? 아니야. 난 그냥 진실을 알리는 것뿐이야. 너희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전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일아, 내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서일이 일어섰습니다. 너무 늦었어, 도윤아. 이미 다 시작됐어. 그리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뒷좌석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전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상담? 네, 정신과 상담이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딸이 민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필요해.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사흘 뒤 우리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민석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출생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 이복 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계속 연락을 해요. 제 생모를 사랑했다는 분인데 저한테 복수하려는 것 같아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뭔가요? 서일이요. 상담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서일 씨가 예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나요?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 기록이 있네요. 이 센터에서 5년 전까지 상담 받으셨던 분이에요. 망상장애와 관계 왜곡 증상이 있으셨어요. 전 숨이 막혔습니다. 망상장애요? 네.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고 자신만의 서사를 만드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복수 집착 경향도 보이셨고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저한테 한 말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일 씨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그 여성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저를 원망했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일 씨의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서일 씨는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는 그게 정의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전 뭘 믿어야 하나요? 전 민석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석아,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딸도 민석이를 껴안았습니다. 민석아, 나는 널 사랑해. 못 받은 남편이든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해.
민석이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일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서일아, 도윤아, 내 아들 상담 받더라. 어떻게? 내가 다 알아. 너희가 뭘 하는지. 서일아, 그만해라. 제발. 아직 안 끝났어. 내일 내 아들 아파트 앞에서 만날 거야. 뭐? 너도 오면 돼. 딸도 데려와. 다 같이 얘기하자. 진실에 대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벌떡 일어나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네, 아버님. 서일이가 내일 너희 아파트 앞으로 온대. 뭐라고요? 절대 혼자 만나지 마라. 아빠가 갈게. 수아도 데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민석이 아파트 앞에 모였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일이 걸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왔구나. 전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일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 아직 보여줄 게 남았는데. 서일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석이가 다가갔습니다. 그게 뭔가요? 내 어머니 앨범이야. 내가 평생 보관했지. 서일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 그래.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서일이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여기 봐.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 사진이야. 사진 속 그녀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입양 보내던 날. 사진 속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일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서일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도윤이가 책임지지 않았으니까.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일아, 잘못한 건 나 하나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서일이 저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 넌 뭔데? 내가 먼저 아이를 버렸잖아. 너는 그들의 죄의 증거다. 서일이 민석이를 가리켰습니다. 민석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딸이 민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 남편한테 손대지 마세요. 서일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넌 그게 내 오빠인 줄 알면서도. 알아요. 알지만 사랑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서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일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나 하나 때문에 다들 불행했어? 그녀도, 민석이도, 너도. 나 하나 때문에? 서일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야. 그래? 인정해. 내가 비겁했어? 도망쳤어? 책임지지 않았어? 그래서 다들 상처받았어? 서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옳았던 거야. 아니,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틀렸어? 뭐? 넌 그녀를 사랑했다고 했지?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처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건 복수야. 사랑이 아니야. 서일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난 정의를. 정의?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게 정의야? 서일아, 넌 그녀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 서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내가 틀린 거냐? 난 평생 그녀를 위해서. 전 서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일아, 그래? 너도 버려졌던 사람이야. 그녀한테, 그리고 나한테도 미안하다. 서일이 울었습니다.
동윤아, 난 정말 알아? 너도 힘들었어? 그때 상담센터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서일 씨, 서희를 일으켰습니다. 같이 가요. 이제 그만 쉬어야죠. 서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다들 미안하다. 그는 상담사와 함께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민석이가 바닥에 떨어진 앨범을 집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님, 이 사진들 가져도 될까요? 그럼? 내 어머니 사진이잖니? 민석이가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전 민석이를 껴안았습니다. 알아? 아빠도 보고 싶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이와 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국 한 그릇 떠 드세요. 민석이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딸이 민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오늘 회사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다들 잘해줬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시 불러도 됩니까? 전 수세미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라고요. 다시 불러도 되냐고요. 전 돌아섰습니다.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다.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도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인생도 살아. 아빠 인생? 우리 걱정 그만하고 아빠 가고 싶은 거 해. 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새벽 기차 보러 갈까? 새벽 기차? 응. 아빠가 35년 동안 몰던 그 기차. 은퇴하고 한 번도 못 봤거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도 됩니까? 그럼?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5시였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전 그 기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울어? 아니, 먼지가 들어갔나 봐. 민석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버님. 35년 동안 이걸 몰았다니. 전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지? 기차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아빠, 왜? 나 임신일지도 몰라.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 병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전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아야, 축하한다. 아빠 무서워. 잘할 수 있을까? 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 아이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민석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전 민석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한 달쯤 지났습니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어디세요? 조금 있으면 집이야. 아버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수아 초음파 검사 결과 나왔어요. 같이 보러 가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갈게. 저녁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기 심장이에요. 작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민서가 우리 아기야. 민석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그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행복해도 됩니다. 전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잖아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저도, 수아도, 아기도 다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인생은 지금부터야.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일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서일아, 도윤아, 나 지금 요양원에 있어. 알아? 상담사한테 들었어? 미안하다. 너한테, 애들한테?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응, 나 그녀를 정말 사랑했어. 알아? 하지만 그게 집착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사랑이었어? 내 방식의 사랑. 서일이 웃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서일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래? 친구로. 30년 전처럼.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왜 안 되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뭔데? 민석이가 정리한 거래. 엄마 사진이랑 입양 서류랑 옛날 편지들. 전 봉투를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30년 전 글씨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겁이 나. 하지만 너를 사랑해. 전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딸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힘들었지?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저녁, 민석이와 딸이 함께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기 이름 뭐로 지을까요? 글쎄, 너희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라. 저희끼리 의논했는데요. 응? 할아버지, 이름 한 글자 넣으려고요. 도 자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64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죄책감에 짓눌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여행 갈까? 여행? 바닷가. 민석이도 가고 싶대. 좋지. 주말 우리는 동해 바닷가로 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와 딸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와. 전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봤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행복하다. 늦게 온 행복이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가족이야. 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갔습니다. 또 밀려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오고 빠져나가고, 하지만 계속되는 것. 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나요? 우리 딸, 손주, 그리고 아들.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민석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다. 아버님, 응?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아버님은 언제부터 행복하셨어요?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마 오늘부터인 것 같다. 오늘부터요? 그래? 과거를 용서받았다고 느낀 건 오늘이 처음이야. 너희한테서.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저희도요. 저희도 오늘부터예요. 전 민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저야말로요. 아버지,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뒤늦은 후회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전 64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그걸 배웠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